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11일부터 이틀 연속 한국 상황을 상세히 보도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using it to criticize not only President Yoon but also the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pointing out that Yoon is a dictator. So right now they're using it for propaganda purposes to try to criticize South Korea, perhaps even implicate the U.S. as being involved or condoning Yoon's behavior. And then they'll maybe try to divide South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and really undermine the legitimacy of South Korea's politics. 앞서 북한의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은 12일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이 점차 밝혀지면서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북한이 대북 강경파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어 차기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승리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North Korea is just trying to embarra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You know, President Yoon is considered to be a hardliner on North Korea issues. So the North Koreans are probably hoping that by criticizing him, they may help the progressive party in North Korea help them w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번 한국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겠지만 실제 국지적 도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행위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으며 따라서 북한은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threat is real, but right now it makes sense for North Korea to appear to be reasonable and restrained. Because if they were to act, it would only support President Yoon's argument.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은 현재 선전선동에 집중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be realistic because we're using logic now. And there's always that chance that North Korea will do something of a provocative military nature. And that could escalate quickly. And I think whether it's martial law or not, that could escalate quickly. And I think that should be all of our concern.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1일 탄핵 소추안 발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윤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독일 정부가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내 정치적 분쟁이 헌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한국 국회는 계엄령 해제 표결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날 BOA의 같은 질문을 받고 즉답 대신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와 한국 두 나라의 강력한 양국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상호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협력 분야를 확대하며 크게 성장했다고 강조하면서 캐나다는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계엄령 선포 상황 이후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캐나다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한국 국회는 이에 대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에 의해 재추진돼 오는 14일 다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폴 라케마라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한국의 국방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한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케마라 사령관은 이날 김 차관에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합방위 체제 아래 연합훈련과 활동, 작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 국민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케마라 사령관과 김 차관은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양측은 고위급을 포함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 14명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취업하거나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6만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대배심이 형사기소한 북한 국적자 14명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이들은 중국 소재의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러시아 소재의 볼라시스 실버스타 CEO인 정성화와 옌벤과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이끌고 있는 김유성과 리경식, 수석 매니저 김무림, 리문철, 중간 관리자 조충범, 현철성, 석광혁, 손은철, 일반 IT 직원인 최정용, 장철명, 정경철, 김혜원, 고충석 등입니다. 미국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머물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의 IT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2017년 4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북한 국적을 감추기 위해 수백 명의 미국인 신원을 훔치거나 대여 또는 구매를 했으며 이후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과 기관의 IT 원격 근로자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고용주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약 6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북한 당국에 안긴 수익은 최소 100만달러입니다. 이들 14명에게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전자사기 범행 음모, 자금 세탁, 신원 도용 범죄 음모, 가중 신원 도용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북한 국적자 1명당 최대 6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들 14명에 대해 공개 수배를 하고 신상정보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보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날 이들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공고문에서 중국 소재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유한 회사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실버스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금융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여기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자금 세탁,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특정 사이버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올해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연루돼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검토 끝에 2008년 해제됐으며 이후 2017년 6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돼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개입은 전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김정은을 알고 잘 지내며 김정은이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우 나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우리는 마주 앉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각각 또는 동시에 끝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 처리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트럼프 당선인을 선정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당국자들이 만나 북한 핵 문제 등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공유된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했으며 양측은 고조되는 러시아의 위협적인 핵수사와 핵교리 개정, 러시아의 군축 및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 북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활동 진전과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 등 영내 안보 도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중국이 충분한 투명성이나 의도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하고 있는 핵전력 확대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면서 미일 양측은 핵 역량과 관련한 이 같은 역동적인 현실에 직면해 일본의 능력에 의해 증진되는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공유된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병사를 파병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받고 있고 이를 미국에 쓸 수 있게 됐다고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유럽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여해 북러 군사협력은 유럽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북미와 유럽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세계 질서를 재판하려 하지만 더 공정한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 유럽과 장기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방위산업은 수많은 탱크와 장갑차, 탄약을 생산하고 있고 질적 부족은 중국과 이란, 북한을 통해 양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500명에 대한 감형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과 감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성명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하고 현재 법과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장기 징역형을 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들은 마약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며 감형 대상자들은 대부분 신종 코로나 사태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이들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과 감형 대상자 수가 단 하루에 이루어진 가장 많은 숫자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사용과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성소수자인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독재 정권 붕괴 이후 과도 정부 체제를 맞은 시리아의 원활한 정권 이양을 지원할 것이라고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1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영토 보전이 완전히 회복된 시리아의 통합 국가로의 길을 닫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특사가 이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과 대화를 진행 중이며 자신은 시리아 국민들이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의 근거지인 북서부 알레포 일대에서 진격을 시작해 지난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구성된 과도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반군 측 대변인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2월까지 종교와 민족 등을 존중하는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와 지난달 27일부터 60일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휴전 발효 이후 레바논에서 첫 철군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11일 오전 제7여단이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에서 임무를 마무리했으며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와 미국의 조정에 따라 레바논군 병력들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들과 함께 해당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레바논 남부 접경 완충지대 블루라인과 남부 리타니강 사이에서 활동하며 50개국 출신 만여 병력과 민간 직원 약 8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마이클 에릭 쿠릴라 사령관은 소셜미디어 X에 휴전 합의의 일환으로 레바논 알키암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의 첫 번째 철수와 레바논군의 재배치를 레바논 현지에서 감독했으며 이번 조치는 적대행위의 지속적 중단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이날 또 다른 영내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다고 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1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실무 방문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중국 국영 CCTV 보도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에 준비가 돼 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양국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자간 협력기구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피 또는 엔단에서 시동을 거세요. 글로벌 사우스 집단들의 의견 일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으며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경제, 국방 분야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주도 세크라멘토에 있는 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도전으로부터 주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리바스 주의회 의장은 의회가 연방정부와의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LGBTQ people come under attack, if hardworking immigrants are targeted, if women's reproductive freedom is threatened, we will fight back with everything we have.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캘리포니아주는 120번 이상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 이민정책과 차량 매연 배출 기준 그리고 의료 접근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오염 규제 권한을 없애고 불법 이주민들을 모두 추앙할 것이라고 다시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자신의 정책에 저항하면 재난구호기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비상회의 소집을 요구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소송 예산으로 2,500만 달러를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prepare to suit up for what's going to be a huge battle. At the same time, we have to balance the need for some of these legal battles with the priorities that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we are supporting our communities' everyday needs, housing, homelessness. 추가 소송 예산 요청은 캘리포니아주가 늘어나는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트럼프 정부 아래 주 경제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시기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진보적 가치 보호는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ello and welcome to Washington Talk. I'm Eun Jang-cho.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team is reportedly discussing pursuing direct talks with Kim Jong-un. Today we discuss what President Trump's second-term North Korea policy might look like and what new opportunities there are for South Korea and Japan.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and we made history for a reason tonight. So that's what we have to see from the North Koreans, a willingness to talk and to talk in good faith. Those things that are happening out in open sea where they're creating these transfers. So there's a chance for some secondary sanctions.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In the studio with me, Mr. Scott Snyder, the president and CEO of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Previously, Mr. Snyder was the director of U.S.-Korea policy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 also served as the director of U.S.-Korea Policy Center at the Asia Foundation. Mr. Snyder's latest book is the U.S.-South Korea Alliance, Why It May Fail and Why It Must Not. Also joining us, Dr. Kenneth Weinstein, Japan Chair at Hudson Institute. Dr. Weinstein previously served as President and CEO of Hudson. He was also the chair of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the oversight body for U.S. international broadcasting, now known as the U.S. Agency for Global Media. Dr. Weinstein was previously nominated by President Trump to serve as U.S. Ambassador to Japan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Welcome to the program. Thank you. Thank you. Now, Mr. Snyder, President-elect Donald Trump rounded out his cabinet picks, and his inner circles include those who have hawkish views on North Korea. Senator Marco Rubio, nominated for Secretary of State, has in the past called North Korea criminal syndicat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nominated Representative Mike Waltz said the U.S. should return to maximum pressure. Views are not exactly in line with President Trump. How do you think these senior officials' view may shape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policy? Is there a chance of mixed signals going out? Well, there certainly is a chance of some mixed signals going out.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suffered, I think, from what I like to call vertical disconnects, meaning that basically the White House did not necessarily communicate or control the various departments very effectively. This time, they have unrolled their nominations much more quickly, and I think it looks like they're much better organized. But I think that it really is true that ultimately President Trump is the decider. And just like any other administration, those who work for the president are the implementers of policy. And so regardless of the positions that Mr. Rubio or Mr. Waltz have put forward previously, I think they'll be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 decisions of the president.
Now, Dr. Weinstein, is it fair to say that President Trump has assembled a team of loyalists when compared to appointments made by previous presidents? And what is President Trump's intentions toward its very important ally, Japan? Would Japan be able to establish the kind of strong bond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Prime Minister Abe was successfully established? Look, I think the president has certainly assembled a team of loyalists, and unlike the first term, these are people who generally Rex Tillerson had been recommended to him by Condoleezza Rice, former Secretary of State, head of the Hoover Institution, and it turned out it was a disastrous choice. The president didn't know him, met with him briefly. This time he has chosen somebody, Marco Rubio, whom he has campaigned alongside in 2016, 2020, and 2024. They are personally close. The president certainly knows Senator Rubio's views very clearly. He knows Representative Waltz's views very clearly as National Security Advisor, Pete Hegseth's views as nominee for Secretary of Defense. And so it's a team that will, in a broad fashion, represent the president's views and give him the options from which they will choose. But as Scott says, it's totally up to the president at the end of the day to make decisions. He lets it be known. This is, it's his. But the cabinet secretary is playing an active role in decision making, and so it'll be very different tha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ere so much of the policy making was controlled by the White House, and the cabinet secretaries were operated, I believe, at a lower level than in previous administrations. That being said, on the Japan front, this is not going to be the Abe-Trump relationship. That was a once-in-a-century relation.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Definitely in terms of his foreign policy views, he's not a policy person. He doesn't read policy books. He looks down, and I think for good reason, at a number of us in the policy world. And Shinzo Abe, who was quite the opposite. He was raised by his grandfather,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his father, the former foreign minister, had a strong geostrategic sense, also had a very high emotional IQ, and he and Trump are able to bond very quickly. By the first week of February, the United States signed on to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which was Japan's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China challenge. South Korea's ambassador to America recently said that South Korea is off to a good start with President Trump after the first phone conversation. What lessons can South Korean leadership draw from Prime Minister Abe, do you think? Look, I think the key thing is to get to know who Donald Trump is, how he thinks, to understand the kind of leader he is and how Trump's options are often outside the box. On North Korea, it was Trump synthesized opposites. It was fire and fury in Pyongyang, but at the end of the day, it became beachfront condominiums, economic development for North Korea. For Trump, the policy gambit doesn't run from the letters, C to the letter D or F. It runs from A to Z. Oftentimes takes A and Z together. Yoon is in a strong position to be a close friend of President Trump. I think they're both strong personalities. They're outside the box thinkers. They don't really both come from the world of politics per se. And I think they're likely to get along well. I even think Prime Minister Ishiba and President Trump will get along because Prime Minister Ishiba is an outsider. He 5 times sought to be elected prime minister. He despises the Tokyo establishment. He represents rural areas. He's raised a lot of fundamental questions about Japan's role in the world. And in that sense, I think they'll get along just fine as well. It just won't be as close as the Abe-Trump relationship. And Mr. Snyder, President Trump's team is reportedly already discussing pursuing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s Kim Jong-un. If President Trump again pursues direct talks with Kim Jong-un, what approach should President Yoon's team take? And how can South Korea increase its influence over the negotiation process? I think the first thing is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many of those things are things that Trump is going to be discovering as he comes back into office. And so, for instance, Kim Jong-un is really focused on Putin, not Trump, but President Trump has not yet, it appears, updated his view on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ursuing a different policy since Hanoi. That has really downgraded the prospect of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until that changes,
I think that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achieve any kind of traction in terms of symmetry. Also, the focus on China is, I think, at a different stage. And that means that the U.S. is working much closer with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in its competition with China. And so that's going to be a new thing also that President Trump is going to have to take on board as part of his thinking related to how to pursue his policies. As far as President Yoon goes, I think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going to engage comprehensively with the United States at many different levels, including at the presidential level. And so I do not anticipate that South Korea will have any difficulty making its views known. It's really going to be more a question of how those views end up aligning with President Trump's instincts. Japan's main priority with regard to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is to get back the remaining